엄마!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가 절규했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3명이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놓으세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누더기 같은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왜 회장을 향해 그런 말을 외쳤을까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윤미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선택하고 잃어버린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람도 꼭 설정해주세요. 그럼 하루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소영이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괜찮으시다고 해주세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쓰러지셨는데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선수금으로 2천만 원은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요. 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고작 15만 원이었습니다. 소영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20년 전 길가에서 기억을 잃고 울고 있던 소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자 할머니는 소영을 친손녀처럼 키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소영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때부터 할머니는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낮에는 남의 집 살림을 도우셨습니다. 밤늦게 돌아와서도 소영의 숙제를 봐주시고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해 주셨죠. 이제 소영이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소영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 9일란을 꺼냈습니다. 태평그룹 임시 청소 직원 모집. 일당 10만 원. 10만 원이면 보통 청소 일당의 2배였습니다. 소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할머니를 살려드릴게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다음 날 소영이 태평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유리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목을 젖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사는 반지하 원룸의 1000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직원 출입구에서 관리소장이 임시 청소 직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꼼꼼히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소영이 청소 도구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층 임원 사무실이 오늘의 담당 구역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영은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할머니가 소영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영아, 일에는 귀천이 없단다. 땀 흘려번 돈이 가장 깨끗한 돈이야. 25층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꼼꼼히 일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잠깐 휴식 시간에 소영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언제든 위험할 수 있어요. 소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해서 10만 원, 한 달 일해도 300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소영이 중얼거리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소영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도 소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여자가 경호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고 소영도 정신을 차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께 빨리 가서 안부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윤미래 회장이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0년 전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5살 소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20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윤미래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해외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평소 믿던 베이비시터에게 소영을 맡겼습니다. 엄마 같이 가면 안 돼요? 소영이 매달렸지만 윤미래는 중요한 계약이 걸린 자리라며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일찍 끝내고 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실수로 현관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유괴범이 그 틈을 타서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사라진 걸 안 것은 계약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회사보다 소영을 선택했다면 윤미래는 20년간 그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회사를 구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임시 청소 직원들 중에 회장님을 닮은 여자아이가 왔다고 여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윤미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직원이 어떻게 생겼는데? 20대 중반 정도의 여자였는데 눈이 특별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회장님과 닮은 구석이 윤미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직원 신상 정보를 가져와. 윤미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20년간 수백 번의 거짓 신고와 실망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한편 소영은 병원에서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깨어나셨습니다.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영아, 할머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내가 계속 엄마를 찾고 있었어. 소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너는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비싼 구두도 신고 있었어. 분명 잘 사는 집 아이였을 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영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다른 가족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할머니가 다시 잠들었고 소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다시 태평그룹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관리소장이 소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소영 씨, 오늘부터 28층으로 배정됐어요. 소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일당은 똑같으니 상관없었습니다. 28층에 도착한 소영이 조심스럽게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윤미래 회장이 나왔습니다. 소영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윤미래는 소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소영과 똑같았습니다. 특히 그 맑은 눈동자는 틀림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비켜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래가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소영입니다. 소영이라고 하셨나요? 윤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딸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살이세요? 25살입니다. 윤미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이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소영이 당황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윤미래가 아쉬운 듯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정말 이상한 회장이었습니다. 한편 장철민 전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청소부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신상 정보까지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철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소영이라는 여자인데 25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철민이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회장님의 딸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장철민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정말 회장의 딸이라면 이것을 이용해서 회장을 궁지로 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를 계속 지켜봐. 그리고 모든 행동을 보고해.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소영을 윤미래가 지켜봤습니다. 비서가 조사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한소영에 대한 정보입니다. 윤미래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20년 전부터 최순덕이라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나와 있네요. 그 전 기록은 없고요. 그 전 기록이 없다고? 윤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 최순덕 씨를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회장님, 지금 최순덕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답니다. 수술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미래가 소영이 왜 청소일을 하는지, 왜 그렇게 절실해 보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윤미래가 즉시 결정했습니다. 익명으로 병원비를 지원해 드려요. 지금 당장. 윤미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의 할머니, 아니 딸을 키워준 은인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소영 씨인가요? 익명의 후원자가 할머니 수술비를 모두 지원해 주셨습니다.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수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영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수술비를 내주신 분이 누구인지. 죄송하지만 익명이라 저희도 모릅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마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나으실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다시 태평그룹으로 출근한 소영이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관리소장이 급하게 소영을 불렀습니다. 한소영 씨, 큰일 났어요. 중요한 서류가 없어졌대요. 그런데 어제 청소하신 분이 소영 씨 뿐이었거든요. 소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런 서류 본 적도 없는데요. 곧 보안팀이 내려와서 소영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뭘 할지 몰라. 소영이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절대 안 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철민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한소영 씨,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어요.
조사받으면 밝혀지겠죠. 소영이 경찰서에 끌려가는 모습을 윤미래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서류가 없어졌다니. 비서실장, 정말 서류가 없어진 게 맞나요? 그게 장철민 전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윤미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소영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없어서 일단 풀려났지만 회사에서는 해고당했습니다. 소영이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때 할머니가 병원에서 전화했습니다. 소영아,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말이야. 내 옷에 이름표가 있었어. 그리고 그 이름이.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소영이 다시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철민이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이제 회장이 그 애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거야.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장철민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주주총회가 있지? 그때 폭탄을 터뜨릴 거야. 다음 날 아침 소영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윤소영. 이름표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용 금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소영에게 마이너스 엄마가.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소영아. 내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한편 윤미래는 몰래 의뢰했던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2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회사에서 청소를 하면서. 같은 시각 기자회견장에서 장철민이 윤미래 회장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딸을 찾았다는 이유로 그 딸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심지어 도난 사건의 용의자인데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윤미래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한소영은 제 딸입니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조작입니다. 제 딸은 결백해요. 장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뉴스를 보던 소영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라니. 소영이 기자회견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미래가 경호원들과 함께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고함 소리에 묻혔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급해진 소영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윤미래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호원들이 소영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놓으세요. 소영이 몸부림쳤습니다. 윤미래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모셔와. 경호원들이 소영을 안전하게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회장실에서 윤미래와 소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20년 전 내가 회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윤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너를 잃고 나서 매일 후회했어. 돈을 벌어서 뭐 하나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는데. 소영이 윤미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너가 내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 몰랐다니. 윤미래가 자책했습니다. 소영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아직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천천히 해도 돼. 엄마는 기다릴게.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주주들이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비상이사회? 윤미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사회실에서 장철민이 다른 이사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개인적인 일로 회사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청소부 한 명에게 특혜를 주고 심지어 익명으로 병원비까지 지원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미래가 이사회실에 들어왔습니다. 장전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윤미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뭡니까? 그건 제 개인 돈으로 지원한 겁니다. 20년간 제 딸을 키워주신 은인에게 당연한 보답이었어요. 장철민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소영이 이사회실에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소영입니다. 윤미래 회장님의 생물학적 딸이죠.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어머니가 따로 계십니다. 윤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간 저를 친손녀보다 더 아껴주신 할머니가 계세요. 낳아준 사람보다 키워준 은혜가 더 큰 법입니다. 소영이 윤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윤미래 회장님은 분명 제 생모이시지만 저는 할머니의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철민 전무님, 저를 이용해서 회장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계획은 그만두세요. 부모는 제가 선택할 수 없어도 자식으로서의 책임은 제가 집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일에는 귀천이 없고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윤미래가 소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키우지 못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소영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 모든 일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소영아, 왔구나. 뉴스 봤어. 소영이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딸이에요. 앞으로도 쭉 그럴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영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그분과 친하게 지내라. 등 돌리지 말고. 소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널 낳아주신 분이잖아. 할머니는 내가 두 엄마의 사랑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 소영은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놀라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윤미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래라고 합니다. 소영이 할머니시죠?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소영이 어머니시군요. 어서 오세요. 윤미래가 할머니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일을 20년간 해주셨어요. 뭐려? 소영이는 제게 행복을 준 아이인걸요. 할머니가 소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소영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소영이 두 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영이 윤미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괜찮으세요? 장철민이 그만두기로 했어. 그리고 이사회에서 내 말을 듣고
모두 감동받았어. 요즘 젊은이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고 하더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소영아, 이제 할머니는 마음이 놓인다. 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잘 자라줘서. 윤미래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엄마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 다만 가끔 안부나 물어봐도 될까?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할머니 병문안도 같이 와주세요. 정말? 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에게는 두 분 다 소중한 분이세요. 한 달 후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소영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윤미래가 소영과 할머니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좋구나. 윤미래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진짜 가족이네요. 소영이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두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날 밤 소영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가 섞여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소영은 앞으로도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윤미래 회장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두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는 행복한 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